기술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끝난 거야. 근데 못 받아들이겠어. 나 이제 어떡하지?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35년입니다. 용접봉 하나로 35년을 버텼어요. 손에 화상 자국이 23개입니다. 이 흉터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에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손톱은 늘 검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게 제 훈장이었습니다. 기능장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 자격증. 이거 따던 날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리 걱정 끝이야. 정년까지 나 못 자른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이들도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온 가족이 웃었어요. 그게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내가 싸준 도시락 들고 자전거 타고 출근했습니다. 헬멧 쓰고 페달 밟으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거제도의 아침은 늘 그랬어요. 짠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무실에서 부르더군요. 잠깐 보자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짐 싸서 나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35년이요. 35년이 그 한마디에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되물었더니 똑같은 말 하더군요. 오늘까지야. 짐 싸.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4월 15일. 저는 이 날짜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깜빡하는 수가 있을지 몰라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실직이라는 게요. 사망신고 같은 겁니다. 숨은 쉬는데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심장은 뛰는데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든 배들은 지금도 바다 위에서 엔진 소리를 우렁차게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소리 듣는 선박들이에요.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그 용접 하나하나에 제 손이 거쳐갔어요. 근데 그 배 만든 저는요. 하루 43,000원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최저임금보다 10만 원이나 적어요. 이게 35년의 값어치입니다. 노후 대비한다고 들어뒀던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400만 원 손해보고 400만 원 건졌어요. 그 돈으로 석 달 버텼습니다. 이제 그것도 바닥났어요. 통장 잔고가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기술만 믿었습니다. 기능장이면 안 잘린다고 자만했어요. 그게 욕심이었습니다. 다른 준비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한 우물만 파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우물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술 하나 믿고 계신 분, 자격증 하나로 버티고 계신 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 하나로 일어서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63년생이에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봄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름이면 매미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가을에는 벼 베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겨울에는 땔감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셨거든요. 진주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대장간이었어요.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땡땡땡.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불꽃이 튀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했어요. 저 불꽃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손놀림이 예술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구경하다가 슬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풀무질부터 했어요.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을 세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팔이 빠지도록 풀무질을 했어요. 그렇게 철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용접을 배웠습니다. 1982년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진주 시내에 있는 용접 학원이었어요.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용접이라는 게 보기와 다르거든요. 불꽃이 눈에 들어가서 며칠을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눈이 부어서 앞이 안 보였어요. 통증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화상도 수없이 입었습니다. 팔뚝에 불똥이 튀어서 살이 익는 냄새가 났어요.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3년을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학원 과정 끝나고도 현장에서 계속 배웠어요. 선배들한테 깨지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이것도 못하냐. 그런 소리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손이 떨리면 용접이 안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해야 해요.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25살에 처음으로 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진주에 있던 작은 철공소였어요. 이름이 대진철공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김 사장님이셨어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제 용접 부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어디서 배웠어? 진주 시내 학원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그래? 대단하네.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자랑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이제 좀 펴고 살자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내 사업을 해보자. 기술이 있으니까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욕심의 시작.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1년 봄이었어요. 아내는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순박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랬어요.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그 보조개에 반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진주 시내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100명도 안 왔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어요. 2박 3일이었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 사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2년 뒤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1992년이었습니다. 31살이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사업하려고. 내 기술로 회사 차릴 거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겠어? 위험하지 않아?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이자가 연 14%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진주 시내 외곽에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상평동이었어요. 200평짜리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지붕에서 비가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공장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철 구조물이에요. 이름을 진성철공이라고 지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감회가 남달랐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 회사.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일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영업을 했어요.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래처 있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런 말만 들었어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 밥이 힘이 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힘내. 분명 잘 될 거야. 당신 실력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다음날 다시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만 있으면 결국 인정받는다고 믿었거든요. 1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술력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못하는 정밀 용접을 저는 해냈습니다. 비틀림 없이 깔끔하게. 건설 현장 소장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다.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1994년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직원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어요. 가족 같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소주 한잔 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 크게 키우자. 전국에서 알아주는 회사 만들자. 그렇게 꿈을 꿨어요. 1995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월이었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이 땅에 안 붙었어요. 왔다 갔다 서성거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들이에요. 3,400g. 건강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작은 게 사람인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코가 작았어요. 제 코를 닮았더라고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아빠 닮았네.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1996년에는 직원이 15명으로 늘었어요. 1997년에는 30명이 됐습니다. 공장도 넓혔어요. 400평짜리로 이사했습니다. 금산면 쪽이었어요. 새 공장은 깨끗했습니다. 지붕도 안 샜어요. 기계도 새로 들였습니다. 최신 용접 장비를 사들였어요. 기술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끝난 거야. 근데 못 받아들이겠어. 나 이제 어떡하지?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35년입니다. 용접봉 하나로 35년을 버텼어요. 손에 화상 자국이 23개입니다. 이 흉터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에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손톱은 늘 검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게 제 훈장이었습니다. 기능장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 자격증. 이거 따던 날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리 걱정 끝이야. 정년까지 나 못 자른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이들도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온 가족이 웃었어요. 그게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내가 싸준 도시락 들고 자전거 타고 출근했습니다.
헬멧 쓰고 페달 밟으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거제도의 아침은 늘 그랬어요. 짠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무실에서 부르더군요. 잠깐 보자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짐 싸서 나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35년이요. 35년이 그 한마디에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되물었더니 똑같은 말 하더군요. 오늘까지야. 짐 싸.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4월 15일. 저는 이 날짜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깜빡하는 수가 있을지 몰라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실직이라는 게요. 사망신고 같은 겁니다. 숨은 쉬는데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심장은 뛰는데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든 배들은 지금도 바다 위에서 엔진 소리를 우렁차게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소리 듣는 선박들이에요.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그 용접 하나하나에 제 손이 거쳐갔어요. 근데 그 배 만든 저는요. 하루 43,000원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최저임금보다 10만 원이나 적어요. 이게 35년의 값어치입니다. 노후 대비한다고 들어뒀던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400만 원 손해보고 400만 원 건졌어요. 그 돈으로 석 달 버텼습니다. 이제 그것도 바닥났어요. 통장 잔고가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기술만 믿었습니다. 기능장이면 안 잘린다고 자만했어요. 그게 욕심이었습니다. 다른 준비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한 우물만 파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우물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술 하나 믿고 계신 분, 자격증 하나로 버티고 계신 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 하나로 일어서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63년생이에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봄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름이면 매미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가을에는 벼 베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겨울에는 땔감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셨거든요. 진주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대장간이었어요.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땡땡땡.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불꽃이 튀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했어요. 저 불꽃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손놀림이 예술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구경하다가 슬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풀무질부터 했어요.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을 세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팔이 빠지도록 풀무질을 했어요. 그렇게 철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용접을 배웠습니다. 1982년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진주 시내에 있는 용접 학원이었어요.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용접이라는 게 보기와 다르거든요. 불꽃이 눈에 들어가서 며칠을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눈이 부어서 앞이 안 보였어요. 통증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화상도 수없이 입었습니다.
팔뚝에 불똥이 튀어서 살이 익는 냄새가 났어요.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3년을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학원 과정 끝나고도 현장에서 계속 배웠어요. 선배들한테 깨지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이것도 못하냐. 그런 소리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손이 떨리면 용접이 안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해야 해요.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25살에 처음으로 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진주에 있던 작은 철공소였어요. 이름이 대진철공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김 사장님이셨어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제 용접 부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어디서 배웠어? 진주 시내 학원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그래? 대단하네.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자랑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이제 좀 펴고 살자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내 사업을 해보자. 기술이 있으니까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욕심의 시작.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1년 봄이었어요. 아내는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순박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랬어요.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그 보조개에 반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진주 시내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100명도 안 왔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어요. 2박 3일이었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 사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2년 뒤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1992년이었습니다. 31살이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사업하려고. 내 기술로 회사 차릴 거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겠어? 위험하지 않아?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이자가 연 14%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진주 시내 외곽에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상평동이었어요. 200평짜리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지붕에서 비가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공장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철 구조물이에요. 이름을 진성철공이라고 지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감회가 남달랐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 회사.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일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영업을 했어요.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래처 있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런 말만 들었어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 밥이 힘이 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힘내. 분명 잘 될 거야.
당신 실력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다음날 다시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만 있으면 결국 인정받는다고 믿었거든요. 1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술력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못하는 정밀 용접을 저는 해냈습니다. 비틀림 없이 깔끔하게. 건설 현장 소장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다.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1994년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직원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어요. 가족 같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소주 한잔 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 크게 키우자. 전국에서 알아주는 회사 만들자. 그렇게 꿈을 꿨어요. 1995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월이었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이 땅에 안 붙었어요. 왔다 갔다 서성거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들이에요. 3,400g. 건강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작은 게 사람인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코가 작았어요. 제 코를 닮았더라고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아빠 닮았네.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1996년에는 직원이 15명으로 늘었어요. 1997년에는 30명이 됐습니다. 공장도 넓혔어요. 400평짜리로 이사했습니다. 금산면 쪽이었어요. 새 공장은 깨끗했습니다. 지붕도 안 샜어요. 기계도 새로 들였습니다. 최신 용접 장비를 사들였어요. 독일제였습니다. 3천만 원이나 했어요. 빚이 좀 늘었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일감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매달 매출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월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3천, 4천, 1997년 상반기에는 월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순이익도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저는 우쭐했습니다. 진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철공소 사장.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인송이 성공했다. 대단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도 바꿨어요. 그랜저를 샀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1996년식이었어요. 2,800만 원이나 했습니다. 그 차를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해냈다. 기술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평생 잘 살게 해줄게. 아내는 웃으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가도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내가 뭘 알아? 사업은 이렇게 밀어붙여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진주에서 제일이 아니라 경남에서 제일 가는 회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일감을 늘렸습니다. 선금도 받지 않고 일을 따냈어요. 나중에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1997년 여름 6월이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산에서 큰 건설 현장 일을 따냈어요. 해운대 쪽이었습니다. 3억 원짜리 공사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로서는 가장 큰 계약이었어요. 저는 기뻐서 직원들한테 회식을 쐈습니다.
진주 시내 횟집에 가서 우리 모두 3억짜리 잡았다고 건배했어요. 소주를 몇 병이나 비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발주처가 돈이 없었어요. 공사는 진행하는데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재비를 먼저 물어야 했어요. 철근값, 철판값.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갔습니다. 직원 월급도 내야 했어요. 30명 월급이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행에서 또 빌렸어요. 이번만 넘기면 된다. 돈 들어오면 다 갚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는 모든 것. 1997년 말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위기라는 말이 처음 들렸어요. 11월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뭔 소린지 잘 몰랐어요. IMF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12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추운 건 바로 경기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부산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소장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인송 사장님, 죄송합니다. 공사 중단됩니다. 돈 없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3억 원짜리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색 그랜저를 몰고 진주에서 부산까지 1시간 반을 달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딱지를 떼고도 달렸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서 따졌어요. 소장 얼굴이 노랬습니다.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돈 내놓으라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인송 사장님, 나도 알아요. 근데 없는 돈 어떻게 내요? 발주처가 부도났어요. 건설사가 망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형 건설사가 망해? 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IMF 터지고 다 망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따졌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어떡해요? 내가 자재비로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소장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경비원이 와서 저를 끌어냈습니다. 문 앞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12월 부산의 바닥. 얼음장 같았어요. 그날 밤 진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40대 남자가 혼자서 울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잡은 채 울었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199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암흑이었어요. IMF가 본격적으로 터진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매일 같은 뉴스였어요. 부도, 폐업, 실직, 그 단어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건설 현장이 줄줄이 멈췄어요. 진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이 다 그랬어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사방에서 막혔습니다. 부산 현장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으러 다녔지만 어디서도 못 받았어요. 다들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빨간 봉투였어요. 그 빨간 봉투만 보면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자를 내라. 원금을 상환하라.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빌린 돈이 3억을 넘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800만 원이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는 2달, 석 달이 밀리니까 직원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떡해요? 애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젊은 직원 하나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 친구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장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30명이 제 앞에 섰습니다. 다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방법이 없다. 다른 데 알아보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30명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악수도 제대로 못했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울었어요. 어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사물함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저는 공장 한가운데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대문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기계는 압류당했습니다. 은행에서 사람이 나와서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압류. 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차도 뺏겼어요. 검은색 그랜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그 차. 채권자가 끌고 갔습니다. 저는 빈손이 됐어요.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큰 소리 뻥뻥 치던 내가 뭔가, 평생 잘 살게 해준다던 내가 뭔가,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밖에서 돌아다녔어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거리를 걸었어요. 3월 어느 날, 진주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다리가 저절로 남강 쪽으로 갔습니다. 진주 남강. 봄인데도 물이 차가워 보였어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겠지. 빚도 없어지겠지. 아내도 나 같은 놈 없으면 새 출발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어디야? 밥 먹었어? 아이가 아빠 보고 싶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3살짜리 아들.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그란 눈, 작은 코, 저를 보면 아빠 아빠 하면서 달려오던 그 아이. 그래, 나한테는 가족이 있잖아. 죽으면 안 되지. 저 아이를 누가 키워. 다리 난간에서 물러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며칠 만이었어요.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당신 기술 있잖아.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어린 아들이 달려와서 아빠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울어? 왜 울어? 아들 얼굴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지. 그날 밤 아내랑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어요. 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주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그럼 어디로 가? 거제도.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아. 거제도가 떠올랐습니다. 거제도에 큰 조선소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IMF가 터졌어도 조선소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는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요. 수출도 해야 하고요. 1998년 4월, 진주를 떠났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이삿짐은 거의 없었어요. 가져갈 게 없었으니까. 옷가지 몇 개랑 팝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중고로 산 낡은 봉고차였어요.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진주를 빠져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컸는데,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거제도로 가는 길,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만 했습니다. 37살, 빈털터리, 처자식만 달랑 있는 남자. 그게 저였습니다. 거제도의 새 출발.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다가 그 색을 받아서 반짝거렸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잘 곳을 구해야 했거든요. 고현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라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335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싼 방을 찾았어요. 쪽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이었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부엌도 제대로 없는 단칸방. 창문 하나 있었는데 앞에 건물이 막혀서 햇빛도 안 들어왔어요.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가 핀 것 같았어요. 월세 20만 원. 그게 저희 가족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가진 돈 거의 전부였어요. 아내가 방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어요. 벽에 붙은 곰팡이를 긁어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바라만 봤어요. 미안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은 좁은 방에서 뛰어다녔어요. 3살짜리한테는 다 놀이였습니다. 아빠, 여기 우리 집이야? 왜 이렇게 작아?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아들이 그래? 하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옆에서 아내가 잠든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다시 일어나자. 이 가족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조선소 협력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용접공 구한다는 곳을 수소문했어요. 고현 시내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걸었어요. 생각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IMF 때문에 다른 곳은 어려웠지만 조선소는 달랐어요. 배 주문이 밀려 있었거든요. 수출용 배들이었습니다. 달러를 벌어야 하니까 조선업은 더 바빴어요. 사람 손이 모자랐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용접 얼마나 했어요? 15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첫 출근 날,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거대한 선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짜 컸어요. 길이가 300m가 넘었습니다. 높이도 20층 건물만 했어요. 이렇게 큰 배는 처음 봤습니다. 내가 저걸 만드는데 참여하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용접봉을 잡으니까 예전 감각이 돌아왔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지직지직, 쇠가 녹는 소리. 그 소리가 반가웠어요. 선배 기술자가 제 용접 부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솜씨 좋네. 어디서 배웠어?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야근하면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빚도 갚아야 했고 아이 분유값도 벌어야 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손목이 저렸어요. 그래도 불평 안 했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내 기술이 쓸모가 있으니까 감사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180만 원이었습니다. 야근 수당 포함해서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아내한테 갔습니다. 이거 받아. 생활비야. 아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고기를 사왔습니다. 삼겹살이었어요. 마트에서 반값 할인하는 거 샀다고 했어요. 쪽방에서 연탄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아빠, 고기 또 줘. 입 주변에 기름을 묻히고 웃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진주에서 잘 나가던 때보다 더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크게 벌 생각 말고 꾸준히 벌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무리하지 않겠다. 가족이랑 평범하게 살겠다. 그게 목표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쪽방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20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옥포동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방 2개의 부엌도 따로 있었어요.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어요. 아들이 자기 방이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뒹굴뒹굴 굴렀어요. 아빠, 내 방이야. 내 방.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왔다. 저도 기뻤습니다. 1999년 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11월이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예쁘더군요. 아내 닮았어요. 눈이 크고 입술이 앵두 같았습니다. 진주에서 겪은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됐어요.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힘도 났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새 천년이 밝았어요.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밀레니엄이라고 난리였어요. 불꽃놀이도 하고 축제도 했어요. 저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밀레니엄이고 뭐고 저한테는 상관없었어요.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한번 접었다가도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들어요. 일이 익숙해지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나도 기능장을 따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능장은 기술자의 최고 자격증이에요. 이것 따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월급도 오르고 자리도 보장돼요. 정년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진주에서 사업할 때도 기능장 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시간을 내면 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1년부터 기능장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8시였습니다. 밥 먹고 아이들이랑 잠깐 놀아주고,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잠을 줄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됐어요. 어깨가 결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 따면 평생 걱정 없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시험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2번 떨어지고 3번째에 합격했어요. 2004년이었습니다. 43살. 기능장 자격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노란색 자격증이었어요. 금색 글씨로 기능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나 기능장 됐어.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 대단해. 아이들도 축하해줬어요. 아빠 최고. 그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사오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걱정 끝이야. 기능장이면 어디서도 안 잘려. 정년까지 보장이야.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기능장 따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현장에서 대우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기능장님, 그렇게 부르더군요. 후배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해 줬습니다. 선배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쭐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문제였어요. 기능장 자격증 하나 믿고 다른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욕심이었어요. 한 우물만 파면 된다는 욕심. 그 욕심이 나중에 저를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주와 자만. 기능장 따고 나서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월급이 올랐어요.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야근까지 하면 350까지 갔어요. 보너스도 잘 나왔습니다. 설날, 추석 때마다 100만 원씩 받았어요. 아이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아내한테 옷도 사줬습니다. 거제도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8년이 됐어요. 저는 47이었습니다. 중년이 된 거예요. 머리카락에 흰 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좀 나왔어요. 아내가 놀리더군요. 여보, 배 좀 빼야겠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2평짜리였습니다. 장승포동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동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성이었어요. 방 3개에 거실도 넓었습니다. 베란다가 2개였어요. 아이들이 제 방이 넓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참 많이 왔다. 쪽방에서 여기까지. 당신이 고생 많이 했어. 그 말 들으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많이 왔지. 이제 걱정 없어. 내가 다 지킬게. 아이들도 많이 컸어요. 큰아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딸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들은 키가 쑥쑥 컸습니다. 저보다 커질 것 같았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이었어요. 선생님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협력업체지만 저는 핵심 기술자였어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밀 용접. 아무나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특수 용접이었어요. 배의 중요한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회사가 바뀌어도 저만은 살아남았습니다. 협력업체라는 게 원래 불안정해요.
일감 따라 회사가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저도 여러 번 회사가 바뀌었어요.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폐업, 부도.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기능장이니까 어디서든 저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은 잘려도 나는 안 잘려. 기술이 있으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자만이었어요. 위험한 자만. 다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축도 많이 못했어요. 월급 들어오면 다 썼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이것저것 나가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아파트 대출 이자도 내야 했고요. 그래도 걱정 안 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계속 들어올 거라고 믿었어요. 보험도 노후 대비용으로 하나 들어뒀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넣는 거였어요. 20년 부면 만기 때 8천만 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노후에 보태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로 투자를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내 일만 하면 된다. 기술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주식 같은 건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은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기술 하나만 믿었습니다. 2012년 저는 51살이 됐습니다. 어느덧 50대가 된 거예요. 머리에 흰 게 반 이상이 됐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루 12시간 일하면 녹초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아이들도 많이 컸어요. 큰아들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9월쯤이었어요. 뉴스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선업 불황, 수주 절벽,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조선소 일감이 줄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 나왔다가 괜찮아졌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잠깐 힘들다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일감이 줄기 시작했어요. 야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야근 많아서 힘들다고 투덜댔는데 야근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월급이 줄었거든요. 야근 수당이 꽤 됐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2013년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조선업 위기라고 나왔어요. 중국 조선소가 우리 일감을 다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조선소에서 감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협력업체부터 정리한다는 말이 돌았어요. 직원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기능장이잖아. 핵심 기술자잖아. 나까지 자르진 않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걱정 마. 나는 안 잘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좀 해놓자. 이력서라도 미리 써놓자.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왜 이력서를 써? 나는 안 잘린다고. 2014년 조선소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주가 뚝 끊겼습니다. 중국 조선소한테 일감을 다 뺏겼다는 말이 돌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통째로 위기라는 거였습니다. 신문에서 조선업 빙하기라는 말을 썼어요.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잘렸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40대 초반 친구들이었습니다. 기술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리는 걸 보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제가 다니던 협력업체도 어려워졌지만 저까지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기능장이니까. 그래도 핵심 인력이니까. 저는 살아남았어요. 2015년, 2016년. 상황은 계속 안 좋았지만 저는 여전히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야근이 없어서 줄었어요. 그래도 받는 게 어디야. 아, 역시 기능장이라 다르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길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어요. 버티기 어려워요. 다들 각자 알아서 준비하세요.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준비하라니. 무슨 준비? 저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앞으로도 버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 자만이었습니다. 불황의 그림자. 2017년이 됐습니다. 저는 56이었어요. 정년까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정년이 60이었어요. 4년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해 봄, 3월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장이 자꾸 어딘가에 불려다녔습니다. 조선소 본사에 가는 것 같았어요.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돌았어요. 저도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아무 말 없으니까요. 3월 초순이었어요. 사장이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회사 창고에 모였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됐는데 다 들어가니까 빼곡했어요. 사장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조선소에서 일감을 안 줘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고가 술렁였어요. 구조 조정.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잘리는 거지? 나는 아니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그 친구를 봤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어요.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술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끝난 거야. 근데 못 받아들이겠어. 나 이제 어떡하지?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기술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끝난 거야. 근데 못 받아들이겠어. 나 이제 어떡하지?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35년입니다. 용접봉 하나로 35년을 버텼어요. 손에 화상 자국이 23개입니다. 이 흉터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에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손톱은 늘 검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게 제 훈장이었습니다. 기능장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 자격증. 이거 따던 날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리 걱정 끝이야. 정년까지 나 못 자른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이들도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온 가족이 웃었어요. 그게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내가 싸준 도시락 들고 자전거 타고 출근했습니다. 헬멧 쓰고 페달 밟으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거제도의 아침은 늘 그랬어요.
짠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무실에서 부르더군요. 잠깐 보자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짐 싸서 나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35년이요. 35년이 그 한마디에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되물었더니 똑같은 말 하더군요. 오늘까지야. 짐 싸.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4월 15일. 저는 이 날짜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깜빡하는 수가 있을지 몰라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실직이라는 게요. 사망신고 같은 겁니다. 숨은 쉬는데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심장은 뛰는데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든 배들은 지금도 바다 위에서 엔진 소리를 우렁차게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소리 듣는 선박들이에요.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그 용접 하나하나에 제 손이 거쳐갔어요. 근데 그 배 만든 저는요. 하루 43,000원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최저임금보다 10만 원이나 적어요. 이게 35년의 값어치입니다. 노후 대비한다고 들어뒀던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400만 원 손해보고 400만 원 건졌어요. 그 돈으로 석 달 버텼습니다. 이제 그것도 바닥났어요. 통장 잔고가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기술만 믿었습니다. 기능장이면 안 잘린다고 자만했어요. 그게 욕심이었습니다. 다른 준비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한 우물만 파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우물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술 하나 믿고 계신 분, 자격증 하나로 버티고 계신 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 하나로 일어서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63년생이에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봄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름이면 매미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가을에는 벼 베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겨울에는 땔감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셨거든요. 진주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대장간이었어요.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땡땡땡.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불꽃이 튀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했어요. 저 불꽃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손놀림이 예술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구경하다가 슬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풀무질부터 했어요.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을 세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팔이 빠지도록 풀무질을 했어요. 그렇게 철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용접을 배웠습니다. 1982년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진주 시내에 있는 용접 학원이었어요.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용접이라는 게 보기와 다르거든요. 불꽃이 눈에 들어가서 며칠을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눈이 부어서 앞이 안 보였어요. 통증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화상도 수없이 입었습니다. 팔뚝에 불똥이 튀어서 살이 익는 냄새가 났어요.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3년을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학원 과정 끝나고도 현장에서 계속 배웠어요. 선배들한테 깨지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이것도 못하냐. 그런 소리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손이 떨리면 용접이 안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해야 해요.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25살에 처음으로 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진주에 있던 작은 철공소였어요. 이름이 대진철공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김 사장님이셨어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제 용접 부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어디서 배웠어? 진주 시내 학원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그래? 대단하네.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자랑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이제 좀 펴고 살자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내 사업을 해보자. 기술이 있으니까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욕심의 시작.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1년 봄이었어요. 아내는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순박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랬어요.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그 보조개에 반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진주 시내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100명도 안 왔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어요. 2박 3일이었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 사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2년 뒤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1992년이었습니다. 31살이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사업하려고. 내 기술로 회사 차릴 거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겠어? 위험하지 않아?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이자가 연 14%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진주 시내 외곽에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상평동이었어요. 200평짜리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지붕에서 비가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공장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철 구조물이에요. 이름을 진성철공이라고 지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감회가 남달랐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 회사.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일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영업을 했어요.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래처 있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런 말만 들었어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 밥이 힘이 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힘내. 분명 잘 될 거야. 당신 실력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다음날 다시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만 있으면 결국 인정받는다고 믿었거든요. 1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술력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못하는 정밀 용접을 저는 해냈습니다. 비틀림 없이 깔끔하게. 건설 현장 소장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다.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1994년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직원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어요. 가족 같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소주 한잔 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 크게 키우자. 전국에서 알아주는 회사 만들자. 그렇게 꿈을 꿨어요. 1995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월이었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이 땅에 안 붙었어요. 왔다 갔다 서성거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들이에요. 3,400g. 건강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